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입니다. 저희 그 팟빵에서 주최하는 그 추천 팟캐스트 모임에 갔다 왔어요. 예?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관심을 갖지. 어차피 관심이 없어 사람이. 예? 거기서 볼펜이랑 수첩을 갖고 왔는데요. 볼펜과 수첩이 괜찮아요. 볼펜과 수첩이 괜찮고 그 다음에 거기 그거 알아요? 스튜디오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 팟빵 건물이 홍대에 있어. 나 옛날에 그 학원 초창기 때 그 했던 곳이에요. 되게 추억 돋는 곳이었어요. 제가 엄청 행복했어요. 그때 가가지고. 거기 그 홍대 그 라인에 미술학원 있고 그런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팟빵 건물 자체가 쭉 있는데 그 스튜디오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스튜디오를 대여해 준대요. 그 사람들도 이렇게 쭉 앉아서 무슨 소극장처럼. 그런 걸 대여해 주는구나. 대여해 준대요. 그래서 5,000명 기념은 거기서 우리가 방송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일단 그러면 2만 명은 몽골의 하늘을 보고 일단 5,000명을 스튜디오에서 한번 공개 방송도 하고 10,000명은 뭐 할까 아주 행복한 상상을 하는 그런 하루였어요. 네? 공개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그거 된다니까요. 거기. 그래서 공개 방송 해야죠 우리도 한번. 네, 그래서 우리 공개 방송하면 이제 다 털리는 거지. 쟤들이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구나. 생긴 게 저렇게 생긴 애들이었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 몽골을 못 보나? 네, 아니면 몽골 하늘까지는 봐야죠. 방송을 시작했으면. 자, 오늘은 조금 너무 두꺼운 책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건 너무 두꺼운 책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우리 왜 사피엔스가 이거보다 두껍고요. 그렇죠. 사피엔스가 이거보다 두껍죠. 이거보다 두꺼운 책 많아요. 그래서 이기정 유전자 아마 이 정도 될 걸? 이기정 유전자보다는 얇은가? 이기정 유전자 이거보다는 얇죠. 이기정 유전자는 그리고 이 방송을 탄 책이고요. 중국 통사. 제가 좋아하는 책. 중국사 이런 거죠. 특이하네요. 그쵸? 가장 특이한 것은 바로 저자죠. 뭐 중국 통사니까 중국 사람이 썼으려니 하는 생각들도 있는데 일본 사람이 썼죠. 근데 동양권에 관련돼 있는 어떤 학문 중에서 일본이 안 들어가는 학문들은 거의 없어요. 일본이 거의 대부분 앞서 있다고 생각해도 돼요. 여기 지금 동양사 전공 하시는 분 한번 또 오셔야 되겠네. 근데 정말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 동양사 전공이 됐든 중국사 전공이 됐든 뭐 언어학 전공이 됐든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인문학 쪽에서는 그러니까 뭐 자연과학이나 공학 쪽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인문학 쪽에서는 아직까지 일본을 따라가고 있지 못한 일본만한 수준을 못 미쳐요 우리나라가. 그건 어쩔 수 없죠. 왜냐면은 서점의 양, 그 다음에 번역된 내용 그거 자체가 사실상 우리나라가 아직은 일본보다 안 되죠. 지난번에 비행기 책 하면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 출판 시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가능성이 떨어지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 지난번에 기획했던 책 있잖아요.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갔었던 책. 그거 결국 엎어졌잖아요. 그렇구나. 우리 같이 감수해가지고 결국은 엎었어요. 또 돈을 날렸습니다. 왜 표정이 그래요? 괜찮아요?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뭐 저런 일도 있고 하는 거죠. 저긴 그냥 내 돈 아닌데 이런 표정인데? 아쉬운 표정이었어요. 아쉬운 표정이었는데. 그래서 뭔가의 컨텐츠를 만든다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제가 다음에는 쉬운 책을 내겠다. 그리고 나도 번역을 하겠다. 이렇게 굉장히 씁쓸한 결론을 내렸거든요. 제가 그런 걸 놓고 봤을 때는 그런 관련된 형태의 책을 만들어내는 어떤 일본의 출판 시장 자체가 결국 일본 인문학의 바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책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쭉 간략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뭐 써있는데 제목대로 중국 통사, 그러니까 역사책의 종류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그냥 어떤 한 시대만 따서 가는 경우도 있고 뭐 비교사 같은 식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소재별로 예전에 이제 저희 한번 했던 것처럼 시계와 문명 이런 식의 어떤 소재별로 가는 역사책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통사라는 책도 있고요. 그런 책도 나중에 이제 뭐 사학과 전공하려고 하는 학생들의 도서 목록에 보면 항상 들어가 있는 책이기도 해요. 한국통사 같은 책은. 근데 이 통사라는 거는 그 나라가 발생해서 지금 현재까지 이를 동안에 모든 상황들 전부 다 쭉 서술해주는 그런 역사책인 거죠. 두꺼울 수밖에 없죠.
두꺼울 수밖에 없는데 이 책은 중국 고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분이 지금 1901년, 그러니까 이 저자가 미야자키 이치사다라는 분인데 1901년에 태어나서 1995년에 돌아가셨어요. 장수하셨네요. 네. 근데 이 책을 처음에 썼던 건 1977년. 그러니까 연세가 한 80살이 다 될 무렵에 이 책이 나온 거죠. 저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사피엔스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사에서 어떤 통찰이라는 게 생기려면 역사는 다른 학문하고 다르게 나이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린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어리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이제 한 40대 정도에는 저는 그런 어떤 이상한 편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40대 정도에는 아직까지 역사 쪽에서 통찰을 가지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점에서 역사책의 경우는 물론 약간 보수적인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연배가 된 상태에서 역사책의 서술이 이루어지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서술이 이제 거기에 딱 부합하는 나이대에 나온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저자를 말씀을 드리면 아주 저자 소개가 막 어마어마해요. 저자 소개를 보시면 전후 일본을 대표하는 동양사학자라고 돼 있고요. 그러니까 유물사관 중심의 관념적인 중국사 해석에 실증주의적인 연구로 맞선 교토학파의 중심 인물로서 20세기 후반 일본 역사학계를 이끌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뭐 1936년에 유학 가서 아랍어 공부해 파리로 유학 가서 아랍어 공부하고 44년에 교토 제국대학 교수 취임해서 65년 정년 퇴임하고 이후에 뭐 함부르크 대학, 루르 대학 개공 교수 초빙되고 프랑스 학사원에서 최고의 중국 관련 저술에 주어지는 스타니슬라스 줄리앵상을 수상했고 그런 여러 가지의 쭉 내용들을 막 어마어마하게 집어넣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읽으시고 이 앞에 저자 소개를 보고 랑케 쪽이니까 상주해죠. 그러니까 이분이 죄송합니다. 랑케라고 하기는 좀 약간 카 쪽에 가까운 분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 책이 되게 재밌게 제가 읽었던 거는 뭐냐면 이 저자 소개를 보고 나서 안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저자 소개에 너무 잘 맞는 글이 막 이렇게 저자 서문이 쫙 써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굉장히 어떤 용맹정진하는 그런 느낌의 서문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본에다가 뭔가 기여를 하기 위해서 혹은 중국사의 서술에 있어서 기여를 하려고 내가 펜을 들었다. 이런 느낌인 거죠. 네. 내가 한번 써줄게. 인생을 한번 정리한다. 나도 세상에 뭔가 남겨야지.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난 좀 더 살아야 되는 거구나. 내가 뭐 좀 써줄게. 이러면서 이 책이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이 이제 보면은 처음에 초반에 저자 서문이 조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주는, 중국사를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주는 게 키워드별로 훑어주는 게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쭉 통사가 나오고요. 마지막에 저자 발문이 하나 또 있어요. 일본에서 발문을 쓰는 게 뭐 전통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발문 안에도 이 역사 서술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굉장히 용맹한 문체로 써 있습니다. 야, 내가 이걸 쓰면서 내가 이 중국사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기여하는지 한번 봐라. 이런 느낌의 그런 문체로 일본 인문학자들의 공통된 특징, 네, 그런 일본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공통된 특징이에요. 예, 이게 마치 어떤 학문과 내용을 갖다 놓고 그 사무라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아마 자연과학도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글을 쓰는데 이분은 또 인문학에서 쓰니 얼마나 멋있어. 무협지 수준이지. 굉장합니다. 그래서 장난 아닌데 이제 읽는 내내 그런 식의 어떤 자기만의 생각들을 등장시켜요. 근데 제가 이 책을 굳이 막 들고 와서 읽고 재밌다 혹은 읽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관념적인 어떤 내용들이 아니라 실증주의적인 학파에 속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주장을 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안에서도 자기가 주장을 할 것과 근거를 통해서 자기가 결론을 내는 것을 굉장히 명확하게 구별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읽는 사람을 배려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내용들이 막 사실처럼 그냥 서술되어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어떤 근거를 가지고서 자기가 서술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닌 다른 어떤 서술 방식, 그러니까 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는 식의 서술 방식도 갖고 있고요, 이럴 수도 있겠다 라는 식의 서술 방식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실제 사료로부터 추출해낸 어떤 결론과 그 사료에서 유추해낼 수 있는 결론을 구별해서 서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읽어나가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게 잘 구별돼서 이 사람의 입장이 뭐구나 라는 걸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미 역사적 지식이 있으면 예. 훨씬 재밌어요. 예, 역사적 지식이 있으면 훨씬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책이죠. 아빠들이라고 역사적 지식이 있지 않아요. 역사적 지식이 있는 척하지. 그러니까 당신 한번 봐봐라고 하면 뭐지? 이거 역사에 지식 있는 사람들이 재밌어한데 오 요즘 어때? 재밌어. 그러면 아빠가 책을 보면 애들도 책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런 용도로도 충분한 책입니다. 아마 집안 분위기가 1년간은 책을 보는 분위기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재밌었던 내용들은 어떤 부분이 재밌으셨어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예를 들자면 저는 삼국지를 장정일 삼국지도 읽었고 이문열 삼국지도 읽었거든요. 그 다음에 예전에 그 이문열 삼국지가 나오기 전에 번역된 삼국지 그 문고판 이상한 거 있어요, 어렸을 때. 그 다음에 제가 일본 삼국지를 읽었는데 그 어떤 일본 작가가 번역한 형태의 삼국지를 읽었는데 그게 정말 여포를 묘사하는 과정에서 그 여포가 말과 일체가 되어지는 어떠한 무사 집단들, 기마 무사 집단들에 대한 어떤 표현이 나와.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의 삼국지 느낌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당시 실제로 전쟁을 치렀던 그 시대의 여포는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과 함께 움직여가는. 관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지거든요.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나름의 자신만의 해석이 되게 색다르면서 즐거울 수 있는 책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뭘 느끼셨는지 제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자, 한번 어떤 내용들이 좀 재밌으셨는지 한번. 그러니까 제가 꼽을 수 있는 내용들은 상당히 많이 있긴 한데 되게 제가 많이 안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보여주는 TV였으면은 그래 물어봐야지라고 할 만큼 뭐 이렇게 다닥다닥 붙여놨어요. 예, 제가 그래서 진짜로 막 어마어마하게 붙여놨는데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제가 이 사람이 했던 얘기들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왜 중국사를 처음에 딱 시작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요순에서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요순 황제 때 어떤 식으로 이렇게 황위가 물려졌는가라고 하면 선양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 나라 요 임금이 요 황제가 순 황제한테 이걸 황제를 물려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거기선 별 얘기를 안 해요. 줬다더라 라고 하는데 뒤쪽으로 가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중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선양의 역사가 송나라 때까지 이어졌다고 해요. 송나라 이때까지 이렇게 나타났다고 하는데, 선양이 뭐냐 라고 하면서, 선양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뭔가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너 황제해 이렇게 물려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선양이라는 게 후대의 황제가 자기가 힘을 가지고서 선대를 쫓아내는 방식이다 라는 걸 보면 순 황제가 요 황제를 쫓아냈을 가능성이 있다. 이건 참 이런 게 이제 그 일본 학자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해석력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따가도 저는 이제 이런 방식의 책을 어떻게 학생들이 읽어야 되는지 제 나름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이 사람들 방식이에요. 이게. 그런 식의 내용들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송나라 선양이 언제까지 나타났는가라고 하면서 송태조 즉위를 최후로 해서 중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선양은 중국사에서 볼 수 없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고대, 중세, 근세, 최근세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 역사를 나눠놓고 있거든요. 근데 시대 구분하는 게 이제 일본 학자들의 독특한 특징. 이분 시대 구분이 자기 스스로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대 구분을 굉장히 독특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표를 그리다 보면 시대 구분을 보통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이렇게 딱딱 끊어지게 줄로 그어놓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대 구분을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쵸? 곡선으로 표현하는 게 맞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곡선으로 표현하는 게 왜 맞냐면 우리의 역사는 그렇게 딱딱 끊어지지 않는다. 근데 그걸 표현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그냥 상상해 보자면 그라데이션 같은 형태로 가야 되는데 그걸 이 도표 안에서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형태는 곡선의 형식일 것 같다. 이게 원래 근데 시대 구분이 일본 학자들이 매우 좋아하는 거예요. 본인들의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세계사 간이연표라고 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들도 전부 다 곡선으로 둥글게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이 책의 독특한 부분은 뭐냐면 물론 그게 일본 학자들만의 특징일 수 있어요. 아마 중국 학자, 동양 쪽의 어떤 학문, 그러니까 어느 학자들도 서양의 역사와 이런 식으로 대놓고 비교하면서 가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생각은 그거예요. 우리의 역사, 그러니까 일본에서 동양 쪽을 생각하는 역사들은 기본적으로 역사라는 것이 갖고 있는 함의를 서양에서부터 기준을 갖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역사적 기준만을 가지고서 뭔가를 평가하거나 판단하기 어렵다면 서양의 것을 가져다가 서양의 것과 비슷한 것들, 굉장히 그냥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서술을 해주면 중국사, 그러니까 동양사에서 처음 발생했을 당시의 고대의 역사들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그리스 로마의 도시국가 같은 개념들을 중국에다가 갖다 계속 끼워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단순하게 뭐 비슷한 정도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럴 만하겠다라는 식의 그런 합리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요순의 그 선양가, 그러면 이제 저기 뭐 조조가 뭐 조비가 선양받은거나 이런 거를 갖게 보긴 좀 뭐하죠. 예, 왜냐하면은 이제 그 시대의 어떠한 작은 형식의 그 국가들에 대한 어떠한 내용들을 근데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후대에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선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평화적인 정권 교체다.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어쨌든 하나를 갖다 놓고 이렇게 쫙 이제 펼쳐가는 그런 게 이제 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좀 위험할 수는 있죠.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이 사람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이런 거예요. 고대사는 기본적으로 사료가 없잖아요. 네. 고대사는 우리가 사료를 어디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 계속 등장시키는 게 자치통감이나 자치통감 이제 강요 같은 것들을 계속 등장시키면서 이런 것들에서도 사료에 오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계속 어느 부분에선가 오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굉장히 문헌학적인 부분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한테 읽어가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게 있냐면 이 사람은 진짜로 사료를 기본으로 해서 사료로부터 판단을 하고 나머지의 것들은 우리가 마치 뜬소문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주장하는 거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요순항체의 선양 같은 경우도 그냥 이게 사실이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기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재미있어 라고 하는 얘기처럼 그렇게 흘려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사에 관해서는 엄밀함을 추구하지 않아요. 고대사는 기본적으로 고대사라는 건 뭐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의 고대사도 마찬가지고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고대사를 갖고 계속 싸움이 붙는 이유는 그거잖아요. 사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건데 그런 점에서 고대사는 사실상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약간 고대 제국의 의미 정도로만 한정시키고 그 세부적인 사항들을 그렇게 많이 논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재밌는 부분들이기도 했고 사실 제가 다 펴보면 뭐 이렇게 재밌는 부분들을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는 있어요. 네, 몇 개는 더 소개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현대사로 넘어오면 어떤 게 있냐면요. 이 사람이 일본 분이잖아요. 네, 일본과 관련된 것도 하나 뭐 있을 텐데. 일본과 관련된 게 그러니까 많아요. 많이 있는데 이 앞부분엔 없고 이제 앞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국이 일본에다 미친 영향이라는 것도 서술을 할 건데 그 중간엔 분명히 한국이 존재한다. 그래서 한국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뭐 이렇게 분량상 혹은 뭐 주제상 이렇게 한국을 여기서 언급하고 가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이 사람 참 역시 국수주의적인 사무라이들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진짜로 이 사람이 굉장히 중립적이고 싶어 하지만 일본인이구나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어떤 게 있냐면 한 부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510페이지 그러니까 뒷부분 중국의 이질문화 수용이라는 부분에서 순원과 강유이의 이야기를 하다가 뒷부분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일본이 개국에 착수했을 무렵은 아직도 세계는 인종차별이 극심한 시대여서 그 실상은 오늘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 그 사이에 서서 일본은 나를 잇고 서구화에 전념한 보람이 있어서 어느새 준백인 제1호로 인정받았던 것이다. 일본이 이 대우를 받기까지 치른 큰 희생에 대해서는 소수 인도인을 제외하고는 다른 비백인들이 전혀 생각해보지도 않을 테지만 실제로는 준백인 제1호의 출현은 결코 다른 동양인에게 관계없는 것은 아니었다. 근래 점차 인종평등이 관념적으로는 세계에 널리 승인되고 차츰 실적도 축적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에서 준백인이 출현했다는 실적이 있은 다음의 일이다. 실적이 없이는 인종평등 원칙의 수립마저 믿기 어렵고 원칙이 인정되어도 공허한 문서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베르사유 강화회의 석상에서 일본이 제출한 인종평등안이 매장되어 버린 것은 그리 오래전의 일이 아니다. 이런 일은 역사가로서 써야 할 의무를 느끼는 중대 사실인데 유럽인에게 맡겨두어서는 아무도 쓸 턱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냥 우리가 노력해서 너네가 이렇게 이만큼 인정받은 거야. 뭐 이런 얘기잖아요. 일본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일본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고 이게 뒤에 이제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우리가 그런 비판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지도 일본 놈인데 쟤는 뭐 어쨌든 일본의 전범이잖아요. 네. 전범 국가인데 전범 국가 제국대학 교수니까 광의로 치면 전범이에요. 전범 국가에서 연구해놓고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일본 안에서 파를 갈라서 나는 그쪽 파가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522초에 가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러일 전쟁 이래 국민의 절대 신뢰를 받던 일본 육해군의 전쟁 지도는 거론할 가치도 없을 만큼 졸렬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육군은 대륙에서 병법상 가장 금기인 병력의 축차 증강을 계속해 전쟁을 질질 끌면서 아무 효과도 올리지 못했다. 한편 해군은 구식 거함 거포주의에 집착해 국력을 쏟아부어 무사시, 야마토 등 쓸모도 없는 대전함을 건조했고 게다가 그 사용 방법조차 알지 못해 아무런 전과도 못 올리고 개죽음을 시켰다. 서전에서 항공전의 위력을 스스로 목격하고서도 전술을 경신할 줄 몰랐던 것이다. 게다가 군기의 퇴폐, 특히 상급 간부의 부패와 타락은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극심했는데 이에 분개해 이를 지적하고 탄핵하는데 가장 힘썼던 것이 이시하라 간지였던 것도 흥미롭다. 이런 식의 서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시하라 간지 쪽에 어떤 편을 들고 있는 부분인데 그 전에 이제 그러니까 일본의 제국주의에 관련된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까고 있어요.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이 사람 중립적이 싶어해. 나는 그래도 일본이 잘못한 건 인정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절대로 이게 명시적으로 그렇게 써있진 않아요. 그렇게 써있진 않고 일본 내부 안에서 어떤 알력 다툼에 의해서 그쪽이 더 큰 힘을 장악했고 얘들이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일본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게 된 거야 라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지도부와 일본 국민을 갈라놓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일본 지도부가 잘못한 거야 라는 식의 언급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볼 때 그런 점에 대한 어떤 편향적인 시선들만 조심한다면 그 외에 나머지의 내용들에서는 생각보다 통찰력도 있고 그 다음에 그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역사적인 사상, 역사적인 사실 이런 것들도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볼만한 내용들이 있지 않나 싶어요. 자, 청취자분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영역으로 하나만 더 소개를 해주시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당나라나 뭐 명나라나 이런 쪽으로 뭐 삼국지도 좋고요. 예. 삼국지 얘기는 거의 삼국지 얘기 자체를 많이 하지 않아요. 네, 안 하는데 이제 저는 그러니까 뭐 당송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당송 쪽에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이건 좀 특이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제가 지금 이게 어느 부분이 명나라구나. 명나라 태조 얘기인데요. 주원장. 네. 이거 참 폭력적인 사람.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네. 정말 그거예요. 사이코. 사이코패스. 그러니까 태조가 이렇게
그 학살을 막 했던 그 당시에요. 그러니까 태조를 도와 명왕조의 기초를 구축한 문무대관들이 거의 일소되어 버렸다. 태조는 이때 나이 66세였는데 당시의 평균 연령으로는 보기 드문 장수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와 아울러 그의 정신력은 이미 쇠퇴해서 자기에 대한 자신감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과 반비례해 시의심만 강해지고 일단 자기 자손의 장래의 일을 생각하면 유력자 전부가 재위를 노리는 방심하지 못할 강적으로 보이게 되었다. 편집광이 되어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자 태조는 더 한층 자신을 제어할 수 없게 된 것 같다. 말하자면 중국의 스탈린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비유들을 하고 있는데 이걸 쓸 당시를 생각해보면 77년에 이게 간행이 됐으니까 소련 당시예요. 소련 당시고 중국으로 따지면 덩샤오핑이 막 저기 정권을 잡고 있던 시절이 되겠죠. 이제 그런 시절이다 보니까 아직 그 이후에 중국이나 소련이 어떤 식으로 변해와 가는지에 대한 것까지는 서술이 되어 있지 않고 70년대까지의 중국 역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그때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비유들도 분명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의 스탈린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은 사실은 스탈린 시대로부터도 한 50년 정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스탈린 자체가 어떤 인물로 평가되는지가 아직 우리한테는 조금 멀어졌는데 아마도 이게 70년대, 80년대에 들어온 그때 스탈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아마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다가왔을 거라는 생각들도 있거든요. 스탈린하고는 조금 다르죠. 왜냐면 스탈린과 이 명주원장을 놓고 보면은 명주원장이 조금 더 심한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저는 스탈린도 심하다고 생각해요. 스탈린도 심한 사람. 저는 스탈린을 동의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어떤 하나의 이념을 상당히 황폐화시킨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과학기술 문명이 발전한 시대에서도 그 정도밖에 못했는데 주원장은 과학기술 문명이 발전하지 않은 시대에 이 정도 죽였으면은 이 정도의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스탈린의 권력을 쥐었으면 10배쯤 더 죽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등 비교가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어디다 비교할 데가 없는 거야 사실. 이 사람이 좀 이런 면이 이제 이 책이 즐거운 책인데 이 책이 그냥 즐거운 거죠. 이 책이 즐겁다. 저는 그냥 이런 책은 즐거운 책이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인데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이런 거죠. 결국은 이제 이 사람이 해석하는 것은 뭐냐면 정신력이 쇠퇴했다. 예. 그다음에 시의심이 강했다. 그렇죠. 그래서 편집광이 되었다. 이런 논리를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크게 고독감이 휩싸이게 된 것은 55세 때 조광지처가 죽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제 차라리 심리학 분석을 하든가. 그래서 뭔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새로운 영감은 줘요. 학생들에게 그래 그러면 나는 주원장의 심리 상태를 분석해 봐야겠다. 뭐 이런 어떠한 영감은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떠한 즐거움을 주는 책일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사료가 많아질수록 확신이 커지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몇 가지 이 사람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게 첫 번째 가장 처음에 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는 그게 발문에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뒷부분에 발문에도 나오는데 역사학을 얘기하면서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을 보여주지 않는 역사책은 좋은 역사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역사 철학과 역사학을 모두 다 서술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역사학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역사책을 썼을 때 모든 역사책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을 순 없다. 역사학자들마다 자기만의 서술 방식을 갖고 혹은 자기만의 해석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내용상에서의 차이를 분명히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식의 얘기를 앞에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사실인 거고 그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 서술을 하는 게 사실은 아마 찾기가 조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정말로 나이가 이 정도 들어야 서술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젊은 학자들이 이런 식의 언급을 했을 때는 왜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있어서 권위를 그만큼에 갖지 못한 상태로 나타나게 되면 그건 헛소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제 이 책의 이제 가장 큰 이제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당송명, 특히나 이제 송나라에다가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어요. 송나라에 대한 이 분석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중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송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송나라가 굉장히 저는 이걸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물질적 풍요가 있었던 거고, 사실은 어찌 본다면 뭐 제가 그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게 도대체가 왜 인류 최초의 산업혁명이 송나라가 아니냐, 뭐 이런 어떤 송나라의 물질 문명 수준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걸 디테일하게 이제 비전공자에게 그대로 보여주죠. 보면은 송의 국도 동경 개봉부는 우리가 흔히 이제 그 포청천 나오는 개봉부죠. 개봉부는 정치 도시인과 동시에 군사 도시이고 경제 도시인과 동시에 아울러 문화 도시였다. 물론 수도인 한 그것은 각 시대의 공통된 성질일지도 모르지만 각각의 정도의 차이에서 송의 수도는 전대의 수도들과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이런 게 정말 재밌는 거거든요. 만일 어떤 사람이 당의 수도 장안에 들어갔다면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긴 장벽만 계속되는 게 보였을 것이다. 장안 성내는 백수십 개의 구역, 방으로 나뉘었으며 이 장방형의 방이 주위의 장벽을 둘러친 하나의 성으로서 동서남북에 설치된 방문에서만 출입할 수 있고, 내부에 들어가면 비로소 민간 주거가 있다. 상업은 그것을 위해 특설된 동서의 시라는 구역 내에서만 행하는 것이 허용된다. 하지만 송의 개봉은 성내의 거의 대부분이 번화가처럼 되어 도로 양측에는 상점이나 노점들이 늘어서 있었다. 이것은 당의 시기에는 시에 한정되어 있었던 상업이 전 지역으로 확대되어 성내 전체가 시가로 변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어느 시대라도 그렇지만 수도에는 한가로운 사람이 많다. 이게 정말 맞아. 이 중간중간에 한 번씩 그렇게 들어가는 이 드립이, 이 애드립이 이게 정말 예술인 거죠. 예? 아직 오늘날처럼 학교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부연 설명까지 했죠. 취향 연령의 젊은이는 만일 직업을 찾아내지 못하면 오락을 찾아 시내를 어슬렁거릴 수밖에 없었다. 지방에서 직업을 구해 상경하는 자, 그 중에는 관료가 임기를 끝내고 교체되어 다음 부임까지 대기하는 동안 권력자의 대문을 두드리며 청탁 운동을 하러 돌아다니는 자까지 포함된다. 중앙정부의 관료도 순휴라 하여 열흘에 한 번 휴가를 받고 군인도 근무 이후에 얼마든지 자유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인구를 100만이나 추산하고 10명 중 1명이 순번대로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 해도 10만 명의 한가한 사람이 나올 셈이다. 정말 예술이죠. 수도는 이러한 여기서 이 사람이 상상이 대단한 게 뭐냐면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수도는 이러한 한가로운 사람들의 시간을 소화해 주어야 했다. 매일 아침 오경 오후 4시 전후가 되면 오전 4시 전후가 되면 야간 통금이 해제되고 각 성문 성내의 관문이 일제히 열려 성 안팎으로부터 사람들이 속속 도로로 몰려 나온다. 연극이나 가설 흥행장이 집결된 곳을 와사라 하여 야담, 마술, 고개, 그림자, 극 등이 연출되어 관객을 즐겁게 한다. 식당이나 술집도 도처에 있다. 선술집에 문지방을 넘으면 급사장이 있는데 이를 다반양주 박사, 그 밑의 심부름하는 소녀는 대백이라 불린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여자가 들어와 술을 따르고 국물을 새로 가져다 준다. 오늘날 서빙 개념이잖아요, 이게. 혹은 남자가 다가와서 용무는 없는지, 기녀는 어떤지 따위를 묻는다. 자, 이러면서 쭉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기녀 얘기 좀 있고요. 한가로운 사람이 많은 곳은 또 노동력이 남아도는 곳이기도 하므로 모든 서비스를 돈으로 살 수 있다. 성내의 거의 중앙에 있고 가장 유명한 절은 상국사인데 매월 5회 시장이 설 때에는 넓은 경내가 인파로 메워진다. 그래서 쭉쭉쭉쭉쭉 다 나오거든요. 이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게 드라마가 그려지는 아이들이 되면 이건 뭐 영상 미디어 이런 쪽에 어떤 송나라의 한 장면이 보여지잖아요. 이 책의 매력은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되게 많고 뒤로 넘어가면 이제 명원 뭐 청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원명청 나올 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명청은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판단하기에는 원명청은 송나라의 반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시스템 자체가 송나라로부터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 않는다. 송나라에서 거의 막 이렇게 중국의 시스템 자체가 기본적으로 완성된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송때 거의 완성되죠. 당 기초로 해서 송때 완성된. 그러니까 당나라는 굉장히 외부적인 국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저는 중국 생각하면 당나라는 우리한테 되게 익숙하잖아요. 왜냐면 삼국시대 그렇죠. 신라하고 계속 막 이렇게 연관해서 나오니까 당나라 굉장히 익숙한데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당나라는 그러니까 중국의 정통 왕조라고 생각했을 때 당나라가 외부적인 왕조라고 자꾸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니, 왜냐면 저쪽 이민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막 이민족 외부에서 어떻게 이민족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것들을 한병총도 마찬가지. 이 사람이 약간의 중국사를 좀 좋아해 주는 게 있어요. 원래 사실은 청나라나 금나라는 북방계 민족이잖아요. 네, 맞죠. 네. 북방계 민족이 먹은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중화의 역사, 중국의 역사에 흐름으로 놓고 이제 봐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그러니까 그런 점에 비해서 당나라는 마치 한인들의 위주로 막 흘러가는 역사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고 있고 정통은 송나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사에 있어서 뭐 송의 위치를 뭐 차지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이런 부분을 보시는 재미로 봐야지 어떤 역사의 정통과 정통으로 보시는 이거는 그러니까 곤란한 책이다. 사실 역사의 정통이라는 걸 따지는 것 자체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얘기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뭐 우리가 어차피 이 책을 가지고서 뭐 어디 가서 면접 시험을 보는 건 아니니까 이 책의 내용을 얘기할 만한 기회가 있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고 있는 장점은 어떤 거냐면 이 책은 아까 읽어주셨던 것처럼 각 시대마다 되게 자세하게 경제 상황들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역사는 경제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분은 뒤에서 이제 발문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역사라는 건 경기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이렇게 역사가 변화해가는 건 경기 때문인 거다라고 기본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난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자기가 전문가인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비전문가들은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경제 역사라는 게 굉장히 이 역사 그러니까 역사가 중국이 부침을 가졌던 것들에는 그런 역사야 그러니까 경기의 부침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몇 가지의 굉장한 자신감을 갖고 막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재미를 주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더라도 저는 이 책의 의 중에 하나를 어떤 걸 보냐면 서문과 그리고 발문에 있다고도 생각해요. 그러니까 역사와 역사 철학과 역사학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라는 걸 얘기할 때는 결코 그걸 허투루 볼 만한 글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책을 다 읽는 게 너무 어려워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 책 뭐 어디 도서관 같은 데서 빌려서 서문과 발문만 읽어보는 것도 역사에 대한 시각을 갖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즐거움으로 한번 봐야 되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건 아주 그냥 이 책을 갖다 놓고 학습적인 부분. 그건 좀 이런 거죠. 중국 통사니까 우리 애가 세계사 전공하니까 이 책을 읽으면 안 돼요. 이 책은 오히려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는 그러니까 책이고. 왜 어릴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이야기 중국사 이런 생각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오히려 세계사를 전공하지 않고 작가를 꿈꾸는 학생이나 뭔가 상상력, 자유로운 상상력, 이렇게도 볼 수 있다, 저렇게도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어떠한 역사의 하나의 사실을 다양한 시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을 주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물론 이제 역사를 전공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아주 퀄리티 있고 수준이 굉장히 높고 공부를 많이 한 학생들 같은 경우 도움이 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다양한 형태의 생각과 역사적 사실을 재해석할 수 있는 역량 이런 거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보여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책 이렇게만 생각하면 보통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그 안에서 우리가 외워야 할 것들이 많은 책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어떤 게 있냐면 아까 읽어주시기도 했지만 어떤 역사적 사실에서 어디까지 우리가 더 생각을 끌어내갈 수 있느냐 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들 그런 식의 서술들을 잘 찾아서 읽다 보면 뭐 재미도 물론 느낄 수 있지만 역사의 사료를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도 하나씩 언급을 이렇게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또 멋있는 게 이제 227쪽에 보면은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위초고 삼국지 시대에 삼국 국력 비교가 나와요. 한마디로 삼국이라 해도 그 국력은 결코 동등하지는 않았다. 후한은 전국을 13주로 나누고 자사를 두어 감독했는데 위는 중앙의 4예주 외에 유기, 청서, 연예, 병양, 주 합쳐서 9주. 오는 양형, 교주의 3주, 촉하는 익주 1주뿐이었다.
그러면 9대 3대 1의 비례가 되지만 단 5촉은 면적이 넓고 개발이 왕성한 토지이므로 호구의 숫자는 비교적 많아지고 있었다. 263년경의 통계를 비교하자면 위나라는 호 66만, 구 443만, 오나라는 호 52만, 구 230만, 총나라는 호 28만, 구 94만으로 되어 있어 호수의 비율은 대체로 7대 5대 3의 비율이지만 이것이 국력을 표시하는 비율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인구수의 비율은 대략 4대 2대 1이 되어 이 수치가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되는데 다만 위 인구수는 실제로는 더욱 많았던 것이 틀림없으므로 결국 삼국의 실력은 6대 2대 1의 비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학생들이 호수를 되게 중요하거든요. 인구수가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고대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걸 통해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수도 경주의 인구가 얼마였냐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예를 들어서 숙종 때 한양의 인구가 얼마였냐 이게 예전에 사법시험 기출문제로 나온 적이 있잖아요. 왜 나와요? 숙종 때 수도 한양의 인구가 몇 만이냐? 25만이에요. 이게 왜 시험에 나왔냐면 숙종 때 뭐가 만들어졌냐면 대동법이 완료가 되고 상평통보가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가 상업이 발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대의 한양의 도시의 기능에서 상업적 기능이 추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업적 기능이 추가되니까 인구가 증가했겠죠. 그래서 전기 때 20만 정도 선에서 행정 군사적인 한양의 인구가 숙종 때 상업적 형태의 성격이 가미되면서 25만으로 증가하거든요. 사실 이걸 객관식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왜 냈냐라고 하면은 이걸 낼 수 있어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이 책에서 군데군데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즐거움으로 보십시오. 이 책은 그리고 아빠들도 좀 같이 보고 책에다가 좀 놓고 뭐 이런 어떤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훌륭한 책이 아닌가 이런 거 정도 또 그리고 집안에 좀 꽂혀 있으면 폼이 나는 거죠. 이게 제가 사실 이 책을 선택해서 갖고 올 때는 이런 의도도 있었어요. 요거 역사책이니까 말씀이 많아지시겠구나. 이 정도는 수습 정도예요. 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어요, 제가. 제가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사실 역사는 제가 좋아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역사를 역사학 자체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고 역사 철학을 좋아하는 편이니까 그래서 되게 디테일한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들을 그렇게 많이 읽어보지 않았거든요. 대부분 그냥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하는 관점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은 편이지. 근데 이런 식의 책들을 읽다 보니까 이런 어떤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겠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사실 역사를 좋아하게 된 이제 몇 가지 계기들이 있는데 몇 가지 계기들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문익점 모카씨 사건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취미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익점 모카씨를 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모카씨가 작은데 그 뭐 세 알 정도 훔쳐오는 거에 대해서 그게 이렇게 힘들었을까? 꼭 붓뚜껑 속에 숨겨와야 돼? 옷에다가 이렇게 묻혀오면 더 되지 않아? 저 일단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원나라가 땅이 그렇게 넓은데 그리고 인구가 200만 밖에 되지 않는데 아니 인천공항과 김포공항도 뚫리는데 제가 여담인데 캐나다를 갈 때 우리나라 마늘이 있어요. 우리나라 그냥 그 씨마늘, 육종 마늘 우리나라 육종 마늘, 깨 뭐 이런 걸 갖다가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챙겨간 거 알아요? 그래서 캐나다 공항에서 한번 걸려서 못 나올 뻔했는데 이상하죠. 영어가 안 되는 척하면서 막 그렇게 눈을 크게 뜨면서 no 이러면서 패밀리 아니 잠깐만 영어가 안 되는 척 하신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네. 날카롭게 얘기하지 마. 그래서 뭐 패밀리 뭐 일부러 발음을 이상하게 해야 돼요. 패밀리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막 사람이 막 있다가 그냥 보내줘요. 근데 제가 정말 그 캐나다에 육종 마늘을 들고 갔어요. 근데 아니 사실은 인천공항도 뚫리는데 금괴도 뚫리고 마약도 뚫리는데 아니 무슨 몽고 시대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씨 몇 알을 숨겨오는 것에 대해서 과연 그때 당시 그들이 실현 가능한 통제를 했을까라는 의문을 하죠 제가. 그리고 그걸 찾아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었던 문익점 모카씨 붓뚜껑 사건은 과장된 하나의 야담이다. 다시 말해 그건 실제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찾아내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몽골은 사실상 그것을 금수물목으로 넣지도 않았다. 그냥 문익점은 길 가다가 신품종이야? 줘봐 라고 해가지고 그걸 따서 주머니 속에 넣고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돌아왔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문익점 모카시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문익점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한 것처럼 이해를 하냐는 거죠. 그건 이미 과거 시대에서부터 문익점으로부터 무언가 과장된 형태의 신격화의 필요성이 있었던 그 시대의 역사적인 맥락이 지금까지 우리가 쭉 이어져 내려온 것을 답습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속에서 이제 개인적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무협지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비전공자가 그냥 적당히 좋아하는 취미 수준에서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같이 취미를 공유하실 분은 이 책이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죠. 자, 책이 근데 좀 출판사가 서커스 출판사예요. 우리 지난번에 한번 했었어요. 서커스 출판사. 어떤 출판사죠? 이게 저도 무슨 책 했었죠? 아니 저도 지금 퍼뜩 기억이 안 나는데 예전에 서커스 출판 서커스에서 나온 거 책 한번 했었어요. 그래요? 예. 이거 그래서 아니 제가 이 책을 왜 골랐냐면 그 서커스 출판사 책 그거 하다가 뒤에 날개에 그 책 목록이 쭉 나왔었어요. 아마 이거 댓글로 찾아주시는 분 계실 겁니다. 아니 저희가 그때 많이 서커스 출판사 얘기를 했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여기서 녹음하면서 그 날개 이렇게 딱 폈다가 거기에서 서커스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들의 목록이 이렇게 나오는 중에 중국 동사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 중국 동사를 한번 찾아봐야지 그러고 이제 찾아봤는데 꽤 평가도 괜찮고 사람들의 평들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평들도 괜찮고 그래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왜냐면 저는 중국사도 잘 모르고 통사라는 것에 대한 통사를 다루고 있는 책들을 그렇게 많이 접해보지 못했으니까.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요즘 저희 청취자분들이 이제 활발하게 움직여 주시니까 아마 찾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얼마 안 됐어요. 이게 제가 지금 이 책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닌데 저희 녹음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요? 출판사 서커스? 독특해가지고 제가 막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출판사 이름이 뭐죠? 이러면서. 오래되진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네, 이 책은 1세가 2016년이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번역된 책이죠. 생각보다 늦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와나미 전서라고 그래서 일본에서 꽤 유명한 그 문고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책들 중에서 이제 이게 처음에 77년에 나왔고 중간에 개정을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91년인가? 이분이 아까 1995년에 돌아가셨다고 써 있었잖아요. 1991년인가에 마지막 쇄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이제 저자 발문이 1991년에 붙어서 실리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저자 스스로도 생각보다 오랫동안 자기가 이 책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라는 걸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만하죠. 아는 게 워낙 많으시고 아는 게 많다 보니까 군데군데 어떤 사실들 하나하나만 이야기해도 건지는 게 어마무시하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이런 책들을 쓰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이제 연세가 어느 정도 드시기 시작하면 한 70대가 지나가기 시작하면 이제 이제 우리나라도 그전에는 사실 역사학이라고 할 만한 것이 이렇게 엄밀하게 역사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학에 대해서 잘 다루고 있는 역사책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건 사실인데 이제 지금 70대가 되신 분들을 생각해보면 1940년대 정도에 태어나신 분들일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외국에 유학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역사학을 실제로 역사학으로서 다루기 시작했던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런 역사를 다루고 있는 약간 통찰력이 어느 정도 정말 연륜이 쌓이신 분들의 통찰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책들이 충분히 나올 만한 시기가 됐다고 보고 있어요. 어쨌든 뭐 군데 감히 그 웬만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쓸 수 없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디테일하고 그다음에 뭐 다시 또 이제 그 방송 말미기 때문에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뭐 390쪽에 보면은 왜 생목인 설명 나오잖아요. 이게
역사를 공부하는 학생들 나오거든요. 원데이 계급해가지고 몽골인, 생목인, 고려인, 남송인 해가지고 네 단계 나눠가지고 괴롭혔다. 생목인이 우대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생목인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왜 그런지.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에 대한 설명을 생각보다 많이 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이거는 사실은 웬만한 사람 설명 못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부가적 형태의 참고서적 요소를 갖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화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왜 그 드라마 보면 기황후 보면 왜 교초 나오잖아요. 기황후를 안 봐서. 예. 하지만 나오는데 봐야 돼요. 근데 어쨌든 그 이제 그거 보면 여기 교초 보면은 여기 이제 지폐 나오고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이제 뭔가가 이야기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청취자분들께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한번 마무리 지어주시죠.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다 드렸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책을 들고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역사책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이 많아지실 거고 훨씬 더 저 혼자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더 풍성한 정보를 알려주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어서 갖고 왔던 것도 있어요. 근데 저 스스로는 역사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건 인식하고 있지만 역사책 자체를 이렇게 제가 읽고 있는 역사책은 대체로 이런 통사들이 아니고 되게 이렇게 세부 학문과 관련된 역사책들을 많이 읽는 편이거든요. 이를테면 뭐 과학사라든지 아니면 수학사라든지 이런 식의 역사책들을 읽어왔지 그냥 그 어떤 한 국가를 딱 짚어가지고 그 국가의 전체 역사 이렇게 해놓은 책들을 그렇게 많이 읽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이걸 보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그 한국 통사 같은 것들도 한번 쭉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 정도로 디테일하지 않아요. 네, 우리나라 역사 통사책 중에서 이렇게까지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이 된 거는 아직까지 저는 일단 찾지를 못해서 그래서 군데군데 어떠한 내용들이 잘 설명된 건 있어요. 고려사 같은 경우도 재미있게 설명한 책도 있고 그런데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역사학자와 역사학계들이 이제 하셔야 될 일이고 이제는 막 이제 나오고 이제 막 작업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그럼요. 그다음에 이제 번역도 되어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곧 이런 책을 가질 수 있겠죠.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이 들고요. 아주 굉장히 즐거운 책이고 방대한 정보의 양을 담고 있다. 그렇게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을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런 결론을 좀 한번 드려보고요. 역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다른 얘기로 좀 오늘 방송을 마무리 짓고 싶어요. 왜 청취자분들 그 왜 지하철 노선 중에서 지하철 역사 지하철 역사 막 이름 쫙 있잖아요. 노선 쭉 좀 가장 그 기억에 남는 지하철 역사 좋아하는 지하철 역사 있으세요? 저요? 전 낙성대요. 낙성대요. 거의 제일 익숙해서. 거기서 살았잖아요. 보통. 야, 그리고 낙성대역 있죠. 그 강감찬 장군 떨어졌다. 맞아요. 낙성대. 강감찬 장군이 떨어진 건 아니고 별 떨어져 강감찬 장군이 태어난 탄신 뭐 이런 공간이잖아요. 강감찬이에요. 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강감찬인지 을지문동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 낙성대. 을지문동은 저 북쪽이겠죠. 아, 그래. 고구려 땅 어딘가에 계실 거고. 자, 그런 뭐 그런 전설이 있잖아요. 어디가 또 있을까?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서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지하철 역사 이름을 갖고 계실 거예요. 왜냐면 추억이 있는 곳이니까. 첫사랑 여자랑 헤어진 곳, 뭐 이런 거. 그런 곳이 대부분 다 지하철,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초등학교 때는 첫사랑이 아니지만, 보통 이제 우리 나이 때 되면 이제 대학교, 첫사랑이면 대부분 지하철을 탔을 거 아니에요. 그 시대에. 그러면 뭐 지하철 역사에 자신만의 추억이 어린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주안역에. 인천 주안역에 그 제 첫사랑 여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전 나름 주안역 하면은 추억이 있죠. 거기 그 커피숍 이름도 아직도 기억해요. 오렌지빛 향기 날리고 참 이름도 유치하죠. 거기 보쌈집도 있었고 되게 맛있었어요. 그래서 한때 그 보쌈집을 다시 한번 찾아가 볼까 생각했었는데 거의 없더라고요. 무슨 가정집을 개조해서 만든 보쌈집이었는데 각자 그런 어떤 지하철역의 추억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그 지하철 역사명은 굉장히 지명으로서는 의미 있는 지명이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그러니까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 자체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의미라든가 사람들의 어떠한 추억, 기억 이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차지하죠. 그래서
지하철 역사 이름을 둘러싸고 사람들이 싸우잖아요. 그렇죠. 예. 가장 대표적으로 천안아산역 예? 이런 거죠. 예, 온양온천이다 이러면서 자 그런데 우리가 진짜 거의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 지하철 역사 이름 중에 남영역이라고 있어요. 네 알아요. 네. 숙대. 숙대. 네. 네, 숙대 남영역이 있죠. 그 남영역의 유래가 뭐냐면은 일본 부대의 남쪽 본부란 뜻입니다. 이 이름은 안 써야 돼요. 그렇구나.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걸 안다면 이 이름을 바꾸자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남영이라는 이 이름 바꿔야죠. 좋은 이름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바꿔져 가는 것이 결국 역사인 거고 결국 역사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모습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의 모습이 될 수 있다. 이런 어떠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자랑스럽게도 제가 알고 있는 학생들 몇몇이서 이런 것들에 관련된 이제 막 활동들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속에서 결국은 지난 시대에 대한 어떠한 역사에 대해서 새롭게 재해석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결국 우리의 어떤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금 학생들 세대라든가 앞으로도 그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올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졌어요. 그래서 일제의 어떠한 그 이름을 바꾸는 우리가 흔히 창지개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창시개명과 다른 어떠한 그런 부분인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아마 이 방송을 통해서 어차피 역사면은 조금 더 청취자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신다면 조만간 우리 사회와 우리 시대에 새로운 형태의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생각이 들고요. 신흥무관학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군이 만들어지는 원조죠. 신흥무관학교 뭐 100주년 예를 들어서 봉오동 전투 뭐 100주년 홍범도 장군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영화로도 나오고 이런 어떠한 과정들 속에서 우리 시대가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역사가 조금 더 이제 청취자분들과 함께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횡설수설 한번 해봅니다. 제가 어제 6시간 산을 타서 이렇게 됐습니다. 북한산을 네 발로 기어갔습니다. 네. 자, 요 정도 한번 마무리 짓고 뭐 이 책을 하고 다음 책이 호모 루덴스 맞나요? 예, 다음 책이 호모 루덴스입니다. 네, 자 그러면 청취자분들 우리 모두 책을 읽고 한번 기생충 영화 보고 방송 들으시는 것처럼 호모 루덴스 한번 도전해 보시죠. 자 우리 모두 그럼 호모 루덴스를 읽고 다음 주에 방송 저희가 녹음해가지고 방송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댓글 많이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가슴 따뜻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쵸? 예, 지금 그래서 세훈쌤이 특히나 그 댓글을 좀 좋아하시고 일일이 좀 언급을 해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저는 그냥 보면서 즐기고 있어요. 네, 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댓글이라는 것들도 이렇게 사람을 또 행복하게 만들어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요. 뭐 좋아요, 구독 신청과 더불어서 댓글도 많이 올려주시면 예전에 이제 저희가 댓글을 하면 이제 그냥 말로 방송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실효적이고 더 풍요롭게 좀 답변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일일이 답글을 안 드렸는데 앞으로는 이제 댓글이 올라온다면 설사 그렇게 풍요로운 설명을 해드린다 하더라도 댓글은 또 댓글대로 따로 답글을 드리는 것이 맞는 태도인 것 같다라고 좀 저희가 생각을 해서요. 꼬박꼬박 저희 어떠한 감사의 표시를 드리도록 하겠다라는 말씀 또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요 독서 시간 서커스 출판사에서 나온 중국 통사였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